안녕하세요. 초상화로 읽는 조선의 역사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글로벌 한국어문화교육학과 석사 4학기 이경규입니다. 초상화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그린 그림인데요. 한국의 초상화는 인물의 외형을 자세히 묘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까지도 온전히 담아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초상화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많은 초상화가 그려졌고 다양한 초상화가 현재 국보와 보물 등으로 지정되어서 그 후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의 초상화를 살펴보면서 그 인물과 역사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불교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고려 말기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려는 움직임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성리학이 고려 말기에 들어서 더욱 발전하면서 이는 정치와 사상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고려 말 자주개혁 정책으로 권문세족이 몰락하고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신진사대부들을 등용하기 시작하여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등용된 사람이 문인 출신의 정몽주, 이색, 정도전, 무인 출신의 이질환, 이성계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먼저 고려의 유지를 주장한 포은 정몽주가 있었습니다. 고려의 유지를 주장하고 조선왕조 건국에 반대하다가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의 초상화는 보물 제1110-1호로 지정되어 영천 임고서원에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출발점은 목은 이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은 이색은 정몽주, 길재와 더불어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집대성하였고 조선이 성리학적 국가로 나아가는데 학문적인 기반을 다진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에는 소극적이어서 조선 건국 이후에는 배척을 당했으나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목은 이색이 삼봉 정도전의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은 이색의 제자, 조선의 공신 정도전입니다. 호는 삼봉이고 조선의 건국에 이바지하였으나 조선의 향후 방향에 대해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과 이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에 의해 제거를 당합니다. 정도전의 생애에 그려진 초상화는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PPT에 나와 있는 본 그림은 상상화입니다. 여진족 출신 개국공신 이질환입니다. 이질환은 여진족 출신이었는데요. 여진명으로는 퉁두란, 몽골명으로는 쿠른투란 티무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경도 출신의 무신으로 이성계를 도와 위화도 해군에 참여하여 조선 건국에 결정적인 공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질환의 초상화는 이모본으로 현재 경기도 박물관에 소장 중입니다. 이모본이라는 것은 기존의 초상화를 모사해서 다시 그린 그림을 말합니다. 원본이 소실되었을 때 이모본이라도 남아있으면 이를 진본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자, 조선시대의 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을 그린 것을 우리는 어진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먼저 조선 태조의 어진입니다. 조선 왕의 초상화인 어진 중에서 영조와 함께 유일하게 진본이 남아 있습니다. 온전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국보 제317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크기는 세로 218cm, 가로는 150cm,
그리고 태조 어진을 그린 작가는 여러 명이 있는데 박기준, 조중묵, 백은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보는 전주에 있는 어진박물관, 경기전 어진박물관의 수장고에 있고 그의 모사본이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전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로 달랐다고 했는데 여기서 비극이 터지게 됩니다. 왕의 나라를 꿈꾸었던 태조의 아들 이방원 그리고 재상의 나라를 꿈꾸었던 정도전이 서로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1차 왕자의 난이 터지고 태조가 물러나고 이방원 자신이 조선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현재 태종의 어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회령대군 기념관에서 특별히 제작하였습니다. 상당수의 어진은 1954년 부산 용두종 대화재 때 소실되어서 원본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태종의 어진은 그린 기록조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종대왕의 어진은 존재했을까요? 세종대왕의 어진도 그렸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며 후대에 표준영정이라고 국가의 주도하에 그린 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학수하백이라는 분이 그린 어진이 있는데 여기서 조선왕조실록에 풍채가 거대했다고 알려져 있고 세종대왕의 실물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닌 상상화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세종대왕의 실제 모습이 아니지만 그것을 상상해서 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종의 어진입니다. 자, 1927년 영월군수 이규진이라는 사람이 목상은 불태우고 불교 탱화기법으로 다시 제작해 만든 민화 형태의 영정입니다. 자, 이전에는 용포를 입으며 단상에 앉은 모습의 영정 또는 나무 인정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실이 심각해져서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단종을 끝까지 모셨던 충신 추익환이 아래에 있습니다. 백마를 탄 단종에게 위에 백마를 타고 있고요. 머루와 달래를 바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운보 김기창이 채색하여 복원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조 어진입니다. 세조 당시에 어진을 그렸고 한양이 아니라 그가 묻힌 남양주 광릉 옆 진전은 즉 어진을 모신 전각을 이야기합니다. 진전에 보관한 덕분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도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진을 계속 보수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진은 오래전에 그려서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퇴색되거나 변색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보수를 하여 관리를 하기도 하고 아예 따라 그리는 모사본을 그려서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위의 사진은 이당 김은호가 1935년에 작업하는 사진입니다. 하얀 종이에 먹으로 선만 그은 초보는 마지막 어진 화가인 이당 김은호가 이왕직의 의뢰를 받은 뒤에 조수 장운봉과 함께 1935년에 그렸는데 1735년에 제작한 또 다른 세조 어진을 보고 모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본뿐만 아니라 채색본인 정본도 만들었으나 한국전쟁 직후 소실되어서 초본만 남았습니다. 초본 크기는 가로 131.8cm, 세로 186.5cm입니다. 어진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보관하고 있던 어진을 부산으로 옮겼습니다.
조선왕실의 어진 및 각종 문화재들을 부산으로 옮겼는데 1950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이것을 바로 서울로 옮기지 않고 부산 용두동 판잣집에 있는 창고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용두동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문화재 관리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진은 소실되고 복원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현재 진본이 남아있는 어진은 태조와 영조뿐입니다. 일부 소실되었으나 전반적인 식별이 가능한 철정의 어진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조의 아버지로 후에 원종으로 추존되어 어진이 그려진 원종 어진은 국립고궁박물관의 연구 끝에 복원되었습니다.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복원된 어진은 그나마 형체가 남아있던 철종의 어진 복원되었습니다. 원종의 어진 형체가 남아있죠. 그리고 이것도 연구 끝에 복원되었습니다. 복원이 가능한 어진이 있었나 하면 복원이 불가능한 어진도 있었습니다. 왼쪽에 숙종의 어진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것도 숙종의 어진으로 추정만 될 뿐이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연구 끝에 숙종의 어진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훼손 상태가 심해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오른쪽에 순조의 어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조의 어진도 얼굴이 남아있지 않고 결국 팔 부분만 남아있어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조는 어진을 그리기를 즐겨하였고 도화서에 어진을 그리는 것을 도화서라고 합니다. 단원 김홍도가 참여하였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어진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대화재로 인해 한줌의 재가 되어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영조가 세자로 책복되었던 연인군 시절의 어진은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원본 어진입니다. 영인군 시절 영조의 어진은 현재 남아있는 어진 중 유일한 원본입니다. 이 어진은 숙종 40년인 1714년 영조가 21살 되던 해에 화사 진제가 그린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보물 제1491호입니다. 다른 어진들과 다르게 오른쪽 부분만 조금 불타고 표제가 오른쪽에 있었으면 신원을 밝힐 수 없었는데도 표제까지 남아있어 매우 운 좋게 살아남은 어진입니다. 홍룡포를 입은 영조 어진은 51세 때의 모습으로 대한제국 광무 4년인 1900년에 경운군 선언전에 불이 나 태조, 숙종, 정조, 순조, 문조, 헌종의 어진이 사라지자 고종이 이들 어진을 모사하도록 지시했을 때 같이 제작된 어진으로 조석진, 채용신 등이 모사한 것입니다. 고종의 어진은 1872년 군복대소본, 익선관본, 복건본, 면복본 등 모두 5본이 도사했는데 그중 2본은 전해지지 않으며 현재 남아있는 것은 1910년 채용신이 그린 고종 어진의 모사들 뿐입니다. 고종은 사진 찍기를 즐겨하여 사진자료 또한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모사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순종의 어진은 조금 특별합니다. 처음에 이제 순종의 어진이 이제 소실되었다가 그리고 이제 복원이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기법보다 서양화적 요소가 가미된 어진입니다. 1916년 어진이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건 1927년에 제작된 순종어진 유지 초본으로 마지막으로 그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익선관본 중 황룡포, 홍룡포본 총 3점이 있다고 전해지며 1954년 용두종 대화재로 소실되었다고 알려졌으나 황룡포본 한 점이 살아남아 2015년
문화재청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1916년에 황룡포를 입고 있는 순종의 사진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바탕으로 그렸습니다.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였습니다. 왕을 놓고 사대부의 권력 다툼이 잦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권력 다툼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붕당 정치입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 등의 외침을 겪으면서 조선의 왕권은 더욱더 약해졌습니다. 사대부들의 권력은 더욱 강해졌으며 사대부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로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붕당 정치의 시작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훈구파와 고려의 유지를 주장했던 포은 정몽주, 길제 야은 등을 따르다가 지방으로 내려온 유학자들인 살인파들의 갈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조 때에 들어서 훈구파가 몰락하고 남은 이들은 서인에 가담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살인파는 훈구파의 처리 문제를 두고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북인은 광해군과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광해군이 물러나면서 북인은 사라지게 되었고 그때부터 서인과 남인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그럼 앞서 얘기한 훈구파의 대가 신숙주의 초상입니다. 신숙주는 세종대왕 때 한글 창제에 힘을 보탰던 지편전 학자이기도 하였습니다. 단종이 세조에 물러났을 때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세조를 지지하여 생육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단종 복위 운동에 가담하여 죽임을 당했던 6명의 신하를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신숙주는 생육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살아서 훈구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신숙주의 초상은 현재 보물 제61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흔히 여러분이 아시는 채소인 숙주나물, 숙주나물이 신숙주를 비하하는 용도로 붙인 이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상화는 조선 후기의 사대부들을 그렸습니다. 조선 후기 사대부들은 서인과 남인으로 갈라져서 붕당 정치를 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사대부들은 초상화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대부들의 초상화는 어진과 달리 각자의 집안의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적 보존 상태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면 붕당 정치와 초상화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인과 노론을 대표하는 우암 송시열의 초상화는 국보로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그 수준이 아주 높았습니다. 남인이었던 고산 윤선도의 손자 공제 윤두선은 벼슬길이 막히자 평생 학문 연구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조선 초상화의 걸작이라고 불리는 윤두서 자화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붕당 정치의 시기는 조선 정치에 많은 발전과 폐단을 안겨주었지만 초상화가 많이 그려지고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우암 송시열의 초상화이고 오른쪽에 공제 윤두서가 직접 그린 자화상입니다. 송시열은 서인이었고 윤두서는 남인이었고 그 당시에 붕당 정치로 서인과 남인은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국보의 지정 호수가 서로 비슷할 정도로 이 두 초상화는 미술사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먼저 서인의 대표자 송시열의 초상화입니다. 송시열은 평생 주작 연구에 몰두한 조선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호는 우암, 화양동주 등이며 시호는 문정입니다. 그는
1633년에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한 후 이조판서, 좌의정 등을 영입한 인물로 힘있고 논리적인 문장과 서체에 뛰어났으며 율곡이의 학통을 잇는 기호학파의 주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송시열은 주자학의 정통성을 신봉하는 학자였습니다. 송시열의 시대 정신은 당시 임진왜란, 병자호란, 정묘호란의 외침을 경험한 상태의 조선과 송나라 때 주자가 등장했던 시기인 금나라와 몽골의 침입기와 일치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송시열은 주자학, 이른바 성리학이 조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송시열은 서인과 노론의 리더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할 남인의 윤휴와 대립관계를 맺게 됩니다. 초상화에서 송시열은 아주 권위적이고 당당하게 그려져 있으며 그리고 관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관복을 입지 않고 있는 대학자의 풍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1, 2차 예속 논쟁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숙종의 환국정치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붕당 정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인데요. 현종 때 두 차례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된 예속 논쟁, 그러니까 왕의 예법에 따른 그런 논쟁, 예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냐는 그런 논쟁입니다. 이는 왕실의 장례에 관한 문제 때문에 생겼는데 상복과 장례 기간의 논쟁으로 보이지만 본질은 서인과 남인 간의 정치투쟁이었습니다. 1차 예속 논쟁에서는 서인이 승리하였으나 2차 예속 논쟁에서는 남인이 승리를 하면서 서인이 대거 실각하고 송시열이 유배를 당하면서 송시열과 윤휴의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게 됩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남인이 완전히 몰락하자 윤휴는 서인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현종 때의 예속 논쟁으로 인해 뒤를 이은 숙종은 왕실의 상복 및 장례 기간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환국이라는 쉽게 말해 전국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통해 왕권을 강화시켰는데 결국 당파 싸움에서 서인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남인의 대표자 윤휴의 초상화입니다. 주자가 성학 발전에 최대 공로를 세웠다고 높이 평가하는 한편 후학들이 성학 발전에 기여하는 길은 주자가 일생 동안 학인의 자세로 일관의 새로운 업적을 이루었듯이 선유의 업적을 토대로 새로운 해석과 이해의 경지를 개척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새로운 분장, 분구 및 해석을 시도하였습니다. 윤휴의 이러한 학문 자세는 처음에는 당색을 초월해 칭양받았으나 나중에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사문난적으로 규탄을 받았습니다. 사문난적이라는 것은 성리학이 아니면 다 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윤휴는 아버지인 윤효전을 3살 때 여의고 독학으로 학문을 공부하다시피 하여 경지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주자학의 독자성을 주장한 처음에는 송시열조차도 인정할 정도로 학문에 정통한 인물이었고 당파를 초월하여 그의 탁월한 학문성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1680년 경신환국이 벌어지며 죽게 됩니다. 윤휴는 죽임을 당하면서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유학자가 싫으면 쓰지 않으면 그만이지 죽일 이유는 뭔가?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해달라고 부탁했으나 거절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는 마치 교황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성경을 독자적으로 해석한 마르틴 루터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윤휴의 초상화에서 나타나는 눈빛에서 자신의 사상에 대한 당당함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서인은 남인을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경신환국으로 윤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숙정의 본처인 인현황후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희빈장씨 장옥정을 후궁으로 들이고 경종이 태어납니다. 여기서 환국이 일어나고 남인은 다시 집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장옥정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이후 다시 서인은 남인을 축출하는데 이때 영조가 태어나게 됩니다. 서인은 영조, 당시 영인군의 편을 들어서 장옥정의 편에 선 남인을 다시 축출하게 되었고 남인은 몰락하게 됩니다. 세 차례 환국에서 사형당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숙종은 환국을 통해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켰고 특정 붕당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펴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남인은 실각하였고 낙향을 하여 학문에 매진하게 됩니다. 글을 쓰고 후학을 양성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남인의 일부는 서인에 편입되어 소론으로 살게 되기도 하였으나 상당수의 인물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초상화라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공제 윤두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어부사시사를 지은 남인의 대표문인 고산 윤선도의 증손자인 공제 윤두서는 관직에 오를 수 없게 되자 해남 노구당에서 학문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는 학문에 매진하다가 그림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윤두서는 그의 나이 26세인 1693년에 초시에 합격해 진사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관직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형인 윤종서가 세자를 옹호하고 권신들의 횡포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려서 1697년에 유배된 뒤 그 이후에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1697년에 이영창 영모 사건에 휘말려서 혹독한 고문과 조사를 받았으나 이는 무고로 밝혀졌습니다. 남인은 권력에서 점점 멀어지고 윤두서는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림이었습니다. 공제 윤두서는 실학자 성호이익의 형인 이잠과 막역한 사이였으며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이잠 역시 국정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장사를 당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련의 상황은 윤두서에게 관직의 꿈을 버리게 했고 그의 학문적 가치를 그림으로 승화시키는 데 몰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잠의 동생인 성호이익도 관직의 꿈을 버리고 중농학파 실학자로 산홍일치의 삶을 살며 윤두서와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이때 윤두서는 실학사상에 눈을 뜨고 실학자의 면모를 풍기게 됩니다. 윤두서는 서민들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단원 김홍도보다도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나물캐기는 윤두서가 최초로 그린 풍속화로 추정되며 화법이 다소 자기적이긴 하지만 새로운 소재와 기법으로 풍속화의 선구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오른쪽에 집신 삼기는 집신을 짜고 있는 노인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윤두서는 초상화도 잘 그렸는데 그의 초상화에는 유교와 불교의 경계가 없었습니다. 특히 불교를 검수한 인물인
소동파의 초상을 그린 것은 소동파를 추앙하고 있었던 그의 실학적인 풍모를 볼 수 있습니다. 은색 종이에 검은 먹으로 그린 노승도는 지팡이를 짚고 언덕길을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노승의 모습에서 수도와 고행을 통해 속세의 더러움을 정화시킨 정신이 느껴집니다. 공제윤두선은 유학의 12명의 대학자 12성현의 화상첩을 그렸습니다. 첩이라는 것은 그림이 여러 개로 묶어져서 그려 있는데 주공과 공자와 맹자와 주자를 그렸습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림으로 성호익이 화첩에 발문을 썼는데 주공의 위대함을 칭송하였고, 그래서 첫 번째로 주공만 단독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주공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공자의 제자를 그린 것으로 공자 옆에 안연, 자유, 그리고 우측에 중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화에서는 그 대상을 매우 크게 묘사하는데 이 그림에서는 제자들보다 조금 크게 묘사하였고 몸을 살짝 틀어서 제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공자의 인물은 후덕하게 묘사했으며 제자들의 표정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그림은 맹자를 주인공으로 하여 맹자 이후 유학이 끊어진 명맥을 다시 이은 신유학의 선구가 된 인물로 소강절, 정명도, 정의천이 등장합니다. 맹자 이후 맥이 끊긴 유학을 세 명의 후학들이 다시 잇는다는 것을 묘사하였고, 이는 공제 특유의 사실적인 묘사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배치한 듯합니다. 네 번째 그림은 주자와 제자를 그린 것입니다. 앞의 그림보다 더욱 제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으로 보아 단독으로 앉아있는 주공부터 공자, 맹자, 주자의 순으로 존경심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공제윤두선은 평생지기 심득경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29살 때 형 윤종서를 여의고 또 같이 지내던 이잠이 죽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부하던 친구와 동지들이 줄어들어 슬픈 가운데 더 이상 함께 공부하고 학문을 나누던 모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믿고 의지하던 친구 심득경의 죽음은 큰 슬픔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친구인 심득경 초상을 그리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함께 공부하던 이잠이 심득경 초상에 발문을 썼습니다. 심득경의 어머니는 윤선도의 큰딸이었으며 심득경의 부친인 심단은 윤선도의 밑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심득경 역시 공제와 같이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공제와 어울려 놀았는데, 심득경이 1710년 8월 21일에 세상을 떠났고 슬퍼하던 공제가 심득경의 초상을 그려 친구를 추억했습니다. 심득경의 초상을 자세히 보시면 화면에 나타난 심득경의 모습은 한마디로 깔끔합니다. 배경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워지게 처리하였고 차분하고 담담한 분위기로 채색하여 그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암시하였습니다. 안면 부분은 조심스레 근육결의 피부 방향으로
잔붓질을 가하여 희미하게나마 음영을 표현하였습니다. 눈썹은 면상필과 같은 세필을 이용하여 섬세하게 표현하였고, 수염 역시 눈썹과 같이 공필법을 사용하였고, 수염의 바탕에 단목을 펼쳐 무성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윤두서는 눈동자를 각막과 눈동자 사이를 일정하게 증명도로 처리하여 표현하였는데, 눈동자를 약간 좌측으로 향하게 하여 자신의 자화상과 같은 강한 힘과 생기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윤두서가 심득경의 살아있는 인물을 사실적으로 그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세상을 떠난 평생지기를 생각하며 그렸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변화없는 가는 필선, 굳은 듯 어색한 자세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한 거라 보여집니다. 친구 이잠은 심득경 초상의 발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은 물에 비친 달, 그 덕은 오기요 얼음이다. 그대를 잃은 것은 우리 도의 끝이로다. 그대를 잃은 것은 우리 도의 끝이로다. 함께 공부하던 친구 이잠의 발문은 심득경의 죽음은 곧 함께 공부하던 모임이 사라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윤두서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는 한국 미술 최초의 자화상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에 제작되었고, 날카로운 눈매에 노려보고 있는 인상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이때 자신이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그렸는데, 코와 수염을 대칭적으로 그렸으며, 머리에는 4대분의 모자만 쓴 채 다른 몸통 형상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네, 몸통도 그렸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공제는 자화상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1715년 11월 26일 감기로 인해 눕게 되었는데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공제의 삶의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48세 때의 일입니다. 공제 윤두서의 제무는 그의 학문적 동지인 성호이익이 썼습니다. 그리고 공제 사후인 학문적으로 친분을 가져온 서인 이학원이 공제를 그리워하다 그의 집을 찾아간 1722년에 공제 윤두서의 자화상을 발견하여 세상에 밝히게 됩니다. 공이 세상을 떠나자 벗들만 외롭게 남게 되어 이제는 새로운 말을 들을 수 없고 더 이상 아름다운 풍모를 볼 수 없게 되었다. 세상에서 공을 기피하는 대장부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이 점이 가장 슬픈 일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윤두서의 학문적인 동지 성호이익의 제문이었습니다. 공제 윤두서 이후에도 자화상을 남긴 또 다른 화가가 있었는데요. 바로 강세왕입니다. 강세왕은 조선 후기에 뛰어난 화가였는데 단원 김홍도의 스승이었습니다. 자화상을 보시면 머리에는 관모를 쓰고 있고 옷은 관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는 특이한 모습입니다. 요즘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디 갈 때 쓰는 중절모를 쓰고 있고 옷은 그냥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밸런스한 모습이죠. 관직 생활에 회의를 느낀 말년의 강세왕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은 발문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인가? 수염과 눈썹이 새하얀데 머리에 사모를 쓰고
몸에는 평복을 걸쳤구나. 오호라, 마음은 시골에 가 있는데 이 이름이 벼슬아치 명부에 걸린 것이라. 마음은 시골에 가 있는데 이름이 벼슬아치 명부에 걸려 있다. 자신의 간직 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붕당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노론과 소론이 또 이제 남인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남인의 처리 문제를 두고 서인들은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노론의 입김이 압도적으로 우세했고 소론은 소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때 영조는 자신의 아들인 사도세자를 죽이게 된 비극을 맞습니다. 물론 사도세자가 죽은 원인에 대해서는 사도세자의 개인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붕당의 싸움의 희생양이라는 말도 있지만 일단 역사적 사실로 봤을 때는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이게 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조는 붕당의 전횡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정조가 되는 왕세손의 교육과 보필을 최재공이라는 충신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치열한 붕당 정치는 영조 사후 탕평책을 정조가 완성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영조, 정조 때 충신 최재공의 초상입니다. 최재공은 정조의 어린 시절부터 교육하고 보필하며 죽을 때까지 충신으로 남았습니다. 정조 치세의 10여 년간 재상자리에 있으면서 탕평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당쟁을 진정시켰고 문의의 부흥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정조가 아주 극진한 배려를 했고요. 많은 수의 초상화가 그려졌는데 최재공의 초상화를 그린 사람 중에는 단원 김홍도도 있었습니다. 이때는 원시적인 카메라의 형태인 옵스쿠라가 초상화 제작에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사실적인 묘사가 인상적인데요. 그리고 최재공의 눈은 실제로 사시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사용된 옵스쿠라 기법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카메라 안에 거울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 렌즈가 있습니다. 바늘구멍 렌즈로 빛을 투과시키고 거울을 통해 거꾸로 나오는 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따라서 그리는 방법입니다. 조선 후기의 초상화에도 이 기법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조시대의 르네상스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오래가지 못했을까요? 정조가 조금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조가 생각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정조가 죽은 후 뒤를 이은 순조가 즉위한 나이는 고작 9살이었습니다. 왕이 나이가 어리면 수렴청정이라는 왕의 인척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왕의 장인이 국정농단을 하게 되었고 백성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안동김씨 김조순의 조상, 풍양조씨 조만영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당시 세도 정치는 안동김씨가 주도하다가 풍양조씨로 잠시 넘어갔다가 다시 안동김씨가 되찾아 오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세도 정치가 시작되고 백성은 굶주리고 외세는 침입해오고, 이런 상황에서 개화 정책을 해야 한다, 아니면 우리 것을 지키고 외세를 막아야 한다, 이런 개화 정책과 위정척사 운동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한말의 의병장 최익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최익현은 개화 정책을 반대하여 위정척사 운동을 하던 유학자였습니다. 일본의 국권 침탈이 가시화된 이후에 의병 활동을 하였고 노년에도 끝까지 올고든 기제를
잃지 않은 우국지사로 유명합니다. 채용신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채용신의 초기 작품에서 풍기는 조심스럽고 근실한 화법과 소박한 화격이 최익현의 우국지사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보물 151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제주국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망국은 막지 못했습니다. 매천황현의 자결과 함께 500여 년의 조선 왕조는 끝이 났습니다. 조선 말의 문신으로 주로 전남 구례에서 살았던 매천황현은 1864년부터 1910년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쓴 매천야록을 남겼습니다. 한일 병탄조약에 통탄하여 음독 자살하였는데 자결하면서 남긴 절명시는 경남일보에 실려 경남일보 필화 사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시의 눈을 가졌던 매천황현의 무언가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과 굳게 담은 선비의 절개의 모습과 그의 최후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옵니다. 매천황현의 초상은 마치 사진을 보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실제로 황현의 사진을 보고 사후인 1911년에 그린 것입니다. 황현상은 양식사적으로 대한제국기 전후 초상화의 새로운 면모와 특징적인 모습을 매우 종합적으로 잘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술적인 수준도 이 시기 초상화의 백미로 꼽힐 정도로 뛰어난 면모를 보여줍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고 그 후손이 소유하고 있고 이 보물의 사진도 함께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1392년부터 1910년까지의 조선 왕조의 역사를 초상화와 함께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참고 문헌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의 초상화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초상화를 통해 조선사 500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모든 초상화의 역사를 다루지는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초상화와 우리의 전통 회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